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돌아온 어느 날 밤 집에 들어서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평소와 달리 복도가 너무 조용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는 나의 발자국 소리뿐이었다. 집에 들어가서 현관문을 닫았을 때 등골에 싸늘한 느낌이 스쳤다. 그날따라 주변이 너무 조용했고 혼자 사는 공간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재빨리 텔레비전을 켜며 불쾌감을 털어내려고 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뭔가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나는 채널을 돌리며 그것을 무시하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눕기 전에 모든 문과 창문이 잘 잠겼는지 2번이나 확인했다. 그리고 나서야 마음을 놓고 잠에 들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밤중에 갑자기 깨어났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내 방에서 작고 저금거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한동안 숨을 죽이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소리는 점점 명확해졌고 그 정체를 알아채고 싶었지만 몸은 굳어버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용기를 내어 조명을 켰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청이겠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잠을 청했다. 다음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중 현관문 아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 사진 한 장과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간 것이다. 그 사진은 내가 일상에서 찍힌 모습이었고 뒷면에는 보고 있다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조금씩 다르게 느껴졌다. 길거리를 걸을 때도 카페에 있을 때도 누군가의 시선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느낌은 그 어떤 감각보다 강렬했고 나는 점점 피폐해져 갔다. 어느 날 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경찰에 연락하기로 했다. 이 이상 불안에 시달리며 살 수 없었다. 경찰 신고 후 경찰이 내 아파트를 조사했고 눈에 띄는 건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 이야기조차 믿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돌아간 후 또 다른 사진이 현관문 아래에서 발견된 것이다. 그 사진은 놀랍게도 내 침실 안에서 찍힌 것이었다. 사진 속에 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늘 밤도 잘 자길.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오싹함에 온몸이 떨렸다. 마침내 찾아온 무시무시한 결심. 나는 당장 이곳을 떠나기로 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두고서라도 나는 이 집을 벗어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날 밤을 끝으로 나는 그 아파트를 떠났다. 지금은 먼 도시로 이사를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여러 해가 지났다. 그 후로는 어떤 기이한 경험도 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가끔씩 현관문 아래에서 발견되던 그 사진들의 기억이 떠오르면 몸서리치곤 한다. 때때로 문득문득 그 검은 시선이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지 불안해지기도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귀신의 집에 가기로 했다. 이곳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들을 나누곤 했다. 친구들은 반신반의하며 그저 재미삼아 가보자는 식이었다. 우리 중 일부는 그저 호기심에서 다른 일부는 그것이 실제로 무서운지 확인하기 위해 동의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서 우리가 귀신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달이 떠 있었다. 집은 오래되고 낡았으며 문틀은 삐걱거리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기묘한 냄새가 났고 모두들 숨을 죽이며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첫 번째 방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어딘가 불길한 웃음을 띠고 있었고 그 시선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편함이 피어올랐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착각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달래며 계속 탐험을 이어갔다. 계단을 올라 2층에 도착하자 멀리서 가늘고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 같았다. 우리 중 한 명의 소리를 따라가 보자고 했고 아무도 이를 반대하지 않았다. 점점 소리의 근원지에 가까워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고 절박해졌다. 어느덧 우리는 낡고 희귀한 냄새가 나는 방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자 불길하게도 소리는 즉시 사라졌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는 약간 안도했지만 동시에 그 자리의 싸늘한 공기에 몸이 떨렸다. 그 순간 내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무언가를 보았다고 외쳤다. 우리는 무언가 지나가는 걸 본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확인해보면 아무것도 없었고 이는 모두의 기분을 찝찝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한층 더 조심스러워졌고 어떤 미지의 감시자가 있는 듯한 느낌에 휩싸였다. 그 순간 벽 저편에서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머지않아 천장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로 바뀌었다. 마치 무언가가 우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듯 서성이는 소리였다. 우리는 즉시 빛을 비추었지만 그저 어두운 그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친구는 작은 목소리로 내가 뒤를 돌아볼 수 있겠냐고 물었다. 나도 뒤를 돌아봤지만 등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며 놀잇감으로 삼으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갑자기 집 전체가 공명하듯 울리기 시작했다. 벽과 바닥에서 기묘한 진동이 느껴졌고 우리는 소름이 돋았다. 그 소리는 한 번이 아니었고 점점 더 강해지며 우리를 덮쳤다. 우리는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모두 무언가를 경험했다고 믿었고 그곳에 다시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날의 경험은 아직도 나와 친구들 모두에게 강렬하게 남아있다. 귀신의 집은 단순히 오래된 비어있는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 불가사의한 존재가 그 안에서 맴돌고 있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밤을 선사한 장소였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폐가 체험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게 되었다. 호기심이 많은 나는 한밤중에 그런 글을 읽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글쓴이는 친구 2명과 함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를 방문해 무시무시한 체험을 했다며 긴 이야기를 풀어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그날은 여름의 끝자락이었다. 서울의 숨막히는 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작은 시골 마을로 떠나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영혼이 떠도는 폐가라는 곳이 우리의 목적지였고 우리는 모험심에 쉽게 이끌렸다. 팀은 총 3명, 나와 제일 친한 친구인 수진, 그리고 수진의 오랜 친구인 민호였다. 민호는 이곳에 대해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었고 그는 이곳에 한번 와본 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는 대낮이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그들과 함께 밤에 다시 와보고 싶었다고 했다. 해질 무렵 우리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주민 중 몇몇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짐작한 듯 경고의 말을 건넸다. 거기 가면 안 돼요. 그 집은 오래 비었고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듣고도 가볍게 웃으며 별일 없을 것이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달빛에 의지하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보기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폐가로 걸어갔다. 허물어져 가는 낡은 건물은 마치 우리를 삼킬 듯 위압감 있게 서 있었다. 그저 오래 방치되어 낡은 건물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몇 번이나 설득한 뒤에야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생각보다 더 썩은 나무 냄새로 진동했고 바닥은 삐걱거렸다. 우리는 조심스레 거실로 향했다. 민호는 우리에게 이 집의 전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그 이후로 그의 영혼이 이곳에 머물며 집을 떠도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우리는 그 얘기를 반쯤 농담처럼 받아들였다. 하지만 몇 걸음 떼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거실의 오래된 벽시계가 갑자기 맞은편으로 떨어지며 큰 소리를 냈다.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민호는 간신히 웃으며 오래된 집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며 애써 태연한 척했다. 그러나 수지는 뭔가 불길하게 느껴진다며 돌아가자고 재촉했다. 주방을 지나 복도로 향하던 중 누군가의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뚜렷해졌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는 작은 아이의 목소리 같았다. 여기야, 여기로 와봐.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지 물었으나 아무도 그런 장난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민호는 그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다소 망설이며 발걸음을 옮겼다.
어둑한 복도를 다시 걷던 우리는 뿌듯해져 작은 문을 발견했다.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보였고 문을 열었을 때는 오래된 아이 방으로 보이는 삭막한 공간만이 반겨주었다. 방 한 구석에는 오래된 인형 이불케하게도 눕혀져 있었다. 그 인형의 얼굴은 어딘가 무르게 비틀린 미소를 짓고 있었고 우리는 그게 불편하게 느껴져 방을 나서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 끄는 느낌이 들었다. 당황한 나는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수지는 겁에 질려 이제는 정말 돌아가자고 소리쳤고 우리는 서둘러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출구에 가까워질수록 주위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그 순간 나를 포함한 모두의 손목에 붉은 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손목을 강하게 쥔 듯한 모양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힘을 다해 집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이마에 식은땀이 흥건했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로 달려갔다. 그제서야 우리는 손목에 남은 그 선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길로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고 폐가에 대한 이야기는 그날 이후 다시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가끔 내가 손목을 바라볼 때마다 그 희미한 붉은 선이 보이는 것만 같다. 민우와 수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그날 밤의 경험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한번 들으면 쉽게 잊히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겁에 질렸지만 그런 공포스러운 경험을 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어디에서나 쉽게 들려오는 법이다. 가끔 인터넷에서 의심점 없이 재미삼아 읽던 글이 현실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저 이야기를 이야기로만 남기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